Very much. Again, I'd like to welcome to discussion sessions, and I'm very thrilled, first of all, to have Professor Emily Bell, who is internationally well-known scholars, in charge of the Toll Centers, leading institutions in this field. And also, I think it's very unusual to have speakers from three major platform companies. I think, if my recollection is correct, this is, for me, this is the first time to have three people in the same place. And also, I'd like to I'd like to tell you we are also joined by Mr. Kim Kyung-ho from Newspaper Associations. He is representing journalism communities. So hearing from three people from platform companies, I think Mr. Kim has a lot to say. So I'd like to begin with Mr. Kim Kyung-ho. I will give you about 10 minutes. And then next I will go to Professor Emily Bell. You talk about equality. I mean, partnership is very important, but there's power difference and equality. How can we achieve that kind of issue? And then I'd like to hear from response from three platform companies and whoever has something to say. And if I have enough time, I think I have enough time, I will open the session to floor to collect questions from the audience. Okay, Mr. Kim, go ahead.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보시면 제가 한국 신문협회 기조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오늘 여기에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저는 사실은 방송 또 신문, 전통적인 그 매체를 대표하는 기자 출신으로서, 그리고 또 이쪽 그 학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한 사람으로서 동시에 현재 한국 미디어 업계, 특히 뉴스 생태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어떤 그 상생의 모델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우리 여러 논의를 한번 해보고자 이렇게 오늘 자리를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외국에서 엘리 그 교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그 기자분들도 오셨고 또 학자들도 오셨습니다. 이미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한국 언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어떤 플랫폼 혁신이라고 저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디지털 기술의 어떤 발전의 속도가 워낙 급하기 때문에 기존의 올드 미디어가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그 시장의 어떤 그 혼선, 또 여러 가지 그 미스매칭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안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혁신의 플랫폼을 기존 언론사가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소외되는 시장의 어떤 괴리, 부작용, 이런 것들이 중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 뉴스 시장에 여러 가지 지금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지금 교차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가장 큰 부분이 그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비슷하게 현상이 벌어집니다만, 어떤 그 각 개별 신문사, 뉴스 생산자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언론사들이 유럽과 미국에 비해서 한국의 상황은 굉장히 열악해지고 있다. 그런 말씀 먼저 드립니다. 사실은 그 어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02년도 오마이뉴스가 나올 때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오늘 여기 나가 계시지만 네이버, 다음, 또 뭐 파란, 네이트, 춤, 모든 야후까지 포함해서 포털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그 유명무실해지고, 지금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네이버와 또 다음 양대 포털로 뉴스 생태계의 어떤
그 허브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그 포털들은 사라졌고 지금 현재 네이버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뉴스의 유통의 거의 전부를 맡고 있는 가장 중요한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현재 네이버의 의존도는 거의 모든 그 한국 언론에 있어서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뉴스 생산자로 쓰였던 그 미디어 기업이 네이버를 통하지 않고 다른 플랫폼으로 자신들의 어떤 그 자사 그 사이트를 통해서 영향력을 또 정보를 전달한다는 건 상당한 부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네이버와 또 다음 이런 뉴스 플랫폼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면 매출이 올해 추정컨대 4조 6천억 정도 그렇게 지금 그 네이버에 추정이 되고 있는 굉장히 지배적 그 사업자인데 거기에 수익원의 상당 부분은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뉴스는 전체 그 연구조사 결과 보면 20% 내외에서 30% 정도 그 정도 사이에 그 뉴스 콘텐츠가 매출에 기여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재료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정보를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정보 그 제공료는 여기서 공개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습니다. 그 언론사가 보통 한 300명 정도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기자들에게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그 전재료를 지급한다고 할 때 얼마나 될는지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교통비 정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취재를 하고 그 취재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그 비용이 들어갑니다. 임금은 빼고라도요. 그것을 거의 정보 제공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뉴스의 어떤 공정성 그것은 정확성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뉴스 시장은 한국의 뉴스 시장은 굉장히 그 센세셔널리즘 상업화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어떤 뉴스 생산 시스템 자체가 왜곡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마디로 뭔가 클릭 수를 높여서 그걸로 인해서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절박함 같은 것들이 있고 결국은 네이버라고 하는 거대한 지배 사업자의 플랫폼에 갇혀버린 일부 신문사들, 방송사 포함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 사람들은 전형적인 갑과 을의 종속적 관계가 지금 고착이 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금 상생의 프로젝트를 하시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번 예를 한번 들어서 뉴스 콘텐츠의 그 가격을 한번 생각해 보자. 뉴스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협업을 거쳐서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하고 가공하는 게이트키핑을 거쳐서 또 그걸 상품화해서 전달합니다. 그러면 모든 상품은 그 단계마다 부가가치가 생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네이버에서 포털에 뉴스를 제공했을 경우에 정보 제공료를 한 번 받습니다. 근데 그 뉴스는 돌고 돌아서 댓글도 붙고 무슨 좋아요, 뭐 나빠요, 뭐 하는 것도 평가도 붙고 정성적인 평가가 됩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한 가치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한번 가치를 그냥 이거는 얼마야 라고 정상적인 시장 가격이 형성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그 뉴스 시장에서 뉴스의 가치가 결정되는 구조가 일반 재화의 가격과 거기서 결정되는 그 기능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독과점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네이버에서 이것은
당신네 콘텐츠 프로바이더로서 당신네 언론사가 이거는 1달러다라고 하면 1달러 받아야 합니다. 아니라고 해도 그건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가치가 없다. 니네 아니라도 대체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사회적 환경 자체가 뉴스 생태계의 어떤 그 정상적인 체인, 사슬 체계를 깨버린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네이버는 어차피 1차 거대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고 그거에 대한 책임과 사회적 의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Mr. Kim, you have only 2 minutes. Yeah. 삼성이 많은 사회공헌을 하고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도 왜 그 삼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난도 하기도 하고 요구를 하겠습니까? 그만큼 그런 어떤 제품을 만들어낼 때도 그분들은 그 삼성이라고 하는 데는 수많은 인력과 임금과 이런 것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베네핏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제품을 만들어 놓고 수익을 올리는데 우리가 공정하게 우리가 해서 만든 제품 갖고 수익을 얻는데 왜 이렇게 우리한테 그러냐. 1등은 외롭습니다. 그래서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 1등은 그 많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과연 네이버가 그 책임을 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도 저는 저널리스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수많은 방송 기자와 수많은 신문 기자들이 저한테 수많은 문자를 보내옵니다. 옳은 이런 얘기를 좀 해달라. 다 소화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언론과의 상생의 구조, 특히 아주 강력한 집중화된 그 뉴스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네이버가 일단 종속적인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그 가격을 책정하는 이 구조에 대해서 저희들 좀 한번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생의 어떤 그 협상 테이블. 그래서 아까 구글에서 리오 부사장 말씀하신 대로 과연 무엇이 지금 이게 가장 문제인가? 이런 어떤 상생의 그런 어떤 마인드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오늘 이렇게 외국에서 그 학자들과 현업에 계신 기자분들이 오셔서 이런 컨퍼런스가 만들어지는 자리 굉장히 저는 생소합니다. 이런 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면 우리 네이버의 최고 책임자이신 유 전무님부터 또 우리 다음에 부사장님이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상생의 어떤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는 아이한테 뭔가 귀찮으니 떡 하나 더 준다 하는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 속담이 더 이상 안 통하는 좀 합리적이고 또 뭔가 서로 어떤 그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오늘 이 컨퍼런스 통해서 좀 정착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Most comments and questions are directed to neighbor. So, Mr. Yu, when you have to prepare the comment on questions, and he talk about mostly the revenue sharing and unfairness and accountability issue about when it comes to determining price of news and so on. So in the meanwhile, I'd like to hear from Professor Emily Bell, give us some advice and wisdom to solve these difficult issues. Yeah. Thank you. I'm not sure I can do that. But what I can observe is that this problem seems to be the same everywhere in the world at the moment, which is we're just undergoing a moment of change in the information environment, which favors very large-scale players, even in a domestic setting like South Korea, where you have Naver, which looks
to American or British eyes, like a very enviable platform. It looks quite friendly compared to Facebook, for instance, which is very much the sort of the thing that we have to work with. Even Google looks friendly to Facebook as well. One thing which just strikes me over and over again is how I started my journalistic career working on an agricultural magazine. I came from a farming family. It wasn't my intention to end up on a farming magazine, but I did. And there's a lot of similarities between the production of food and the production of news. They're both commodities, but they're also both very culturally important and specific. They're both the integrity of the supply chain is actually fundamentally important to democracy. And you have the similar concentration of power of the distributors in something like agriculture, in also, in other fields as well. But if you think about the only time I can think in business where we've had a similar situation is where you had very large multinational supermarket chains and a problem with the globalization of food. And what happened after that was that you had tariffs and interventions and producer protection interventions in the market. And that's something which America hates to think about. It doesn't hate to think about it in terms of agriculture. American agriculture is enormously protected and subsidized. But in terms of news, to me, this feels like a moment where we have producers who, however innovative they are and however hard they work, and sometimes the higher the quality their product, the more likely they are to go out of business, which is exactly the same problem that we had with the food supply chain. And really the only answer to that is subsidy and regulation and intervention. I don't think it's about stifling free speech. I think it's about introducing transparency and also rebalancing the market where it's not fair. But your excellent presentation on algorithms really highlighted something so important, which is it's very difficult for people to agree on what is high quality news. At The Guardian, we used to look at our trust figures every year, and they were very high among our own readers. And in fact, I still sit on the ownership board of The Guardian, and we had the highest trust figures ever this year. But I'm also sure that Fox News has high trust figures among its own viewers, and they probably don't trust The Guardian very much. So this agreement, or how we introduce support, I think that there is, I would love to see in any market a really bold intervention. The BBC, British people always end up talking about the BBC, but the BBC was created in 1922 between two world wars. And it actually was an engineering project, and it was introduced because there was real fear about what the industrialized and sort of fragmented press in a fragmented Europe might do in terms of the circulation of false information. Now, you could say, well, the BBC was a propaganda exercise, but in a way it was kind of civic imagination about what are the engineering and distribution and content interventions we need in the market to create the news ecosystem of the future. And I don't think it's necessarily about recreating old. I don't think we have the tools right yet to regulate it. I don't think we have the right organizations really yet, and I don't think we have the right back to Ethan Zuckerman's point, the right counterbalancing institutions. I would love to see much more investment in civic technology, not just commercial technology, and in supporting journalism and journalistic institutions, because I think we've seen, from Cacao, we've seen some great examples of how the gig economy can actually really work for individuals. But my fear for the boring reporting, the really important kind of business of documenting local and national scandal over time, that's harder to do without
independent institutions. I don't believe that Facebook and Google can be those institutions unless they radically change their culture. That's a bit like saying, well, could the CIA be, I don't mean to completely equate Google with the CIA, but Google's a vast company that has all kinds of data and does all manner of business with governments and big business and other organizations that we as journalists have to hold to account as we have to hold the platforms to account. So, sorry, that's a long-winded way of saying I don't know. But I do know that we have a moment where we need to be really imaginative, and we also need to recognize the threat properly, which is, you know, kind of Google, Facebook, all platform companies, you know, Naver even, if they really believe, they are founder companies at the moment, if they really believe in journalism, then they have to do something which is not necessarily in their short-term commercial interest. And so far, that's not something that we have seen. We've heard hints about it, but we haven't seen that yet. Thank you very much. What we need is not short-term commercial approach, but long-term public service or civic or independence-oriented, journalistic independence, those kind of things. So, who will be the first victim among three platforms? Mr. Yu? 네, 저희 관련 질문이 제일 많아서 네,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윤 교수님 발표하실 때 이제 한국에서 포털 플랫폼을 다한 루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개인응에 대한 부분도 잘 살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별 기자의 브랜드가 내세워지면 언론사 브랜드가 마치 훼손되는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네이버의 가장 주목도가 높은 영역에서는 언론사 브랜드별로 저희가 노출을 하고 있고 개별 기자의 브랜드도 노출을 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언론사한테, 협업 언론사한테 제공하겠다는 게 저희의 포부입니다. 현재 결과를 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진화해서 세계 최고의 제휴 매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통계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털 내부 큐레이션 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셨는데 한국에서의 포털 큐레이팅이 시작된 게 15년 정도 역사가 됩니다. 15년 정도 역사 속에서 저희도 굉장히 진화를 해왔고 그리고 일일이 큐레이터를 다 공개하진 못하지만 법적으로 기사 배열 책임자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포털 중에 한국 포털들은 유일하게 주요 영역에 대한 1분 단위의 기사 이력을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과정에 대한 불투명성에 대해서 제기를 하셨지만 결과를 통해서 그 과정을 검증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1분 단위나 또 포털에서 배열된 기사를 가지고 학계에서 많은 그동안 연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스포츠 관련된 이슈는 굉장히 죄송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이 저희의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공정성까지 의심받는 것은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계신 인영철 교수님도 아마 쓰신 논문 같은데 신문 방송 포털 매체 의견 다양성 비교 분석 작년 12월에 언론 학부에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연구 결과에 보면 한편 2년적 지향성이 낮게 나와서 중립에 가장 가까운 매체는 포털 뉴스 네이버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2016년 10월에 같이 나온 정동욱, 김동규 두 분 연구자분이 포털 뉴스 서비스의 쟁점과 개선에 관한 언론학자들의 인식과 평가, 언론학자들이 포털 뉴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석해 주셨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포털의 정파성, 방향성과 여론 다양성의 훼손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조사 대상의 언론학자들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나옵니다. 2015년, 2014년 이런 학계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결과물을 비교 분석을 해보면 저희의 정치적인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해서 의심은 많이 흔히 알고 계신 것과 다르다는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선거 때는 저희가 기사 배열을 외부 모니터링단을 직접 두고 있고요. 그 기사 배열 모니터링단에서 결과에 대한 연구 백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연구 백서도 최근에 나와서 저희가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책무성과 투명성, 트랜스페런시와 어카운터빌리티에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수 편집 자문이라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저희가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을 당했지만 그 검찰 고발한 고소인도 저희 편집 자문위의 위원이십니다. 최근에 모든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적용되는 법이 포탈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는 포탈이 분류가 되어 있고요. 현재 언론으로서의 권한은 보장되지 않지만 언론이 가져야 될 책임은 언론 언중법이나 선거법이나 모든 법상에서 똑같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상업적 알고리즘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상업적 알고리즘은 클릭이나 수익성만 추구한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사용자입니다. 사용자들이 만족하지 못하면 저희 플랫폼의 가치도 없습니다. 과연 사용자들이 상업적인 다른 부분이 수익적과 관련된 부분만 추구했을 때 과연 이용자들이 동의를 할 수 있을까? 당연히 동의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뉴스 트러스트 커미티에서 알고리즘 만들고 계시다고 하는데 굉장히 저희는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그리고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신다고 해서 저희도 되게 궁금합니다. 현재 4단계까지 와 있다고 하셨는데 결과물이 어떤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저희도 사실 이런 트라이얼 앤 에러를 계속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생각보다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성적인 부분 굉장히 강조하셨지만 정성적인 부분이 결국은 정량적인 기준으로 수치화돼야 되는 게 알고리즘의 속성이고요. 뉴스 관련된 알고리즘은 크게 언론사에 대한 팩터가 있고 개별 기사에 대한 팩터가 있습니다. 그 두 기사에 대한 팩터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동의 못할 팩터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매체의 언론사의 팩터를 어느 정도 점수로 저희가 가중치를 매길 건지 어떤 기사에 대해 어떤 점수로 가중치를 매길 건지 굉장히 기술적인 난이도와의 별개로 정책적, 정무적인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뉴스 트러스트 커뮤니티에서 만드신 오픈소스에 대해서 단순히 팩터만 공개하는 게 아니고 어떤 매체에 어떤 식의 팩터에 대한 점수를 주셨는지 또 기사에는 어떻게 점수가 매겨지는지를 다 공개하실 수 있다면 저희도 사실 그 알고리즘을 충분히 차용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 팩터에 대한 부분들은 뭐 구글도 공개를 하고 있지만 그 팩터에 어느 정도의 가중치가 주어지는지 그리고 그 팩터에 대해서 개별 매체는 또 어느 정도의 가중치가 주어지는지 공개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까다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개별 사기업인 포탈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그런 공동의 논의규가 있다고 하면 기꺼이 멤버로서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문협회에서 말씀하신 10% 저희가 이제 굉장히 크게 뉴스가 포탈 플랫폼에서 크게 수익적인 측면이나 트래픽 측면에서 차지한다고 생각하시지만 현재 뉴스의 순수 트래픽은 10% 이하이고요. 간접 트래픽인 리스트 페이지나 각종 기사 목록 페이지까지 합치더라도 10% 초반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러면 포탈에서 뉴스라는 콘텐츠가 없었을 때 단순히 10%의 트래픽만 줄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저희가 항상 상생과 같이 가려고는 하고 있고요. 네, 한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체인 신문사나 방송사의 편집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체가 저희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체 입장에서는 종이나 방송과 같은 메인 플랫폼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메인 플랫폼을 대응한 결과물을 저희가 쉐어하고 있는 거고요. 온라인 공간에서 그 쉐어된 컨텐츠를 확산시키는 게 저희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사업자에 비해서 아까 에밀리 벨 교수님께서 한국의 포탈은 프렌들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사하고요. 사실 한국에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인스턴트 아티클을 하고 있지만 많은 제휴 파트너들이 뭐 그렇게 만족스럽다는 의견은 아닌 것 같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 모바일 버전의 뉴스 스탠드라고 있습니다. 수년째 구글 스탠드에 많은 매체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컨텐츠 제공료를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저희가 잘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더 노력할 거라는 걸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We are running out of time, so we have only 10 minutes about the two speakers. Do you have anything to say? I feel like, there was not really a specific question for Yeah, Google. yeah. So- Any opinions and comments about this issue? Sure. I think that the first thing I would say is that, Google is listening. And I think that as with most of this, what we're seeing right now, it's really that technology
has resulted in a lot of unintended consequences. I don't know anyone who could have predicted every single way that the internet would have disrupted every aspect of our life, the way that, who could have imagined that we would talk to each other with stickers and little emojis and things like that. I mean, so I think that my point in saying that is, we understand the role that we have to play in this ecosystem. We understand how important that responsibility is. And that's why we need to keep the conversation going. Because every time that you all, journalists express concerns about certain things that have been done. I know that Professor Bell, a lot of the examples that she showed about misinformation, journalists were the ones and researchers were the ones who actually exposed the issues, right? So we need to hear from parties outside of ourselves to really know where the pressure points are, where the pain points are, so that we can then try to find ways to get the machines to do better, to get our own product teams to do better. And so that's really what I would say is the most important thing. One note that I will make about sort of how Google interacts with news and presents news. First thing is on Google News, if you go to the Google website, Google News, there are no ads. We do not make money off of Google News. That's the first thing. Second thing is that as a search engine, we are in the business of pointing people to your websites, your properties, right? So if you search for a topic, what you get are links that will then take you back to your own, to the website of the creator. And initiatives like AMP are really intended to make that as frictionless as possible. So when someone is looking for something, the search results come up quickly, and then when you click on one of the search results, it gets to the original website quickly too. And so that's where we are trying to use technology to make these experiences better, not only for the user, readers, audience members, but also for the publishers who are creating this content. Thank you. Thank you. Ms. Lim? 네,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발표한 것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언론사가 왜 그 자체적으로 스타 저널리스트들을 육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해도, 제가 이제 성장하면서 그리고 커리어를 가지면서, 많은 저널리스트들에게서 영감을 받았고 그분들을 떠올리면서 배운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저널리스트들을 통해서 해당 매체를 사랑하게 되었고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시대에 이게 이 젊은 기자들이 혹은 이런 젊은 저널리스트들이 자기의 브랜드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조직에 대한 로열티나 좋은 컨텐츠 생산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했었고, 그런 분야에서의 협업을 조금 더 지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포털에서의 알고리즘은 되게 실시간으로 노출되어 있고, 반대로 말하면 실시간으로 공격을 받을 여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구글 알파고의 알고리즘을 오픈소스로 공개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언론사가 그것을 활용해서 알파고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무엇을 장장하기 굉장히 어렵겠으나 포털의 알고리즘이 그냥 이렇게 하면 됐을 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들을 저희는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플랫폼의 무책임과 어떤 플랫폼에서의 부적절한 정보의 유통과 이제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컨텐츠와의 상호작용이 아니고요, 이용자와 플랫폼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플랫폼에 어떤 알고리즘으로 컨텐츠를 제공했을 때 거기에 이용자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저희는 이제 그것을 이용자로부터 배워서 개선을 좀 해나가는 부분이어서 이제 많은 것들을 될수록 많은 것들을 공개하고자 노력하고 이제 그러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공격과 어뷰징의 어떤 위험성을 이렇게 늘 조심하면서, 그리고 그것들을 좀 협의하면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We have only 7 minutes. So I'd like to invite question from the floor.
please identify yourself. Also identify the person who are asking your questions. Anyone? Yes. Microphone. So we're going to collect 2 or 3 questions. Yeah. Yeah. 천질보 황시영 기자입니다. 이번 강의 잘 들었고요. 물어보고 싶은 부분은 뉴스 평가 제휴위원회가 지금 하고 있는데 매체에 대한 평가 점수는 공개하지 않고 있고요. 심사위원들도 공개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뉴스로 입점이 가능하지만 네이버나 지금 다음은 이게 안 되고 있고 뉴스 평가위원회가 하고 있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도 쭉 공개하지 않을 의향이신지 어떻게 될지 그 질문 드리고요. 두 번째는 네이버가 이번에 구글 해외 매출 관련해서 또 한성숙 대표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한국 부분인데 만약에 구글과 동일한 지사가 있는 태국의 지사에 있는 매출과 비교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Thank you. One or two more questions. Yes. Hello, I'm David Levy from the Reuters Institute. Everybody on the platform says that they care about journalism. I just wonder whether any of the people on the platform are concerned about how you define the boundaries of what is journalism or what is good journalism. One last question. 저도 한 가지 질문을 예.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네이버와 구글이 서로 이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업 모델이 이제 검색 광고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검색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뉴스의 직접적인 어떤 수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는 뉴스를 찾아보기 위해서 이제 검색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 광고 영역도 어떤 뉴스 영역과 이제 상당히 그 수익 측면에서 완전 이제 별개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많은 각국 정부들이 이 검색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규제나 아니면은 세금 부과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상당히 어려운 측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에 대해서 기금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부과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논의들을 했을 때 하나의 문제가 이제 구글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어떤 역차별의 문제 그것들이 항상 제기가 되고 있고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떤 플랫폼에 대한 레귤레이션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Well, we have only 2 minutes, but the discussion will be very, very heated. Okay, one question to neighbors and another question about revenue to Google. And also the definition of journalism when any people from the platform company, what is good journalism and what is definition of journalism. And also, Dr. Kim mentioned about discrimination issues between domestic search engine and global search engines, and also issue about the tax and revenue making, especially in terms, in case of the Google. So, Mr. Yu? 네, 먼저 뉴스 제휴평가위원회 질문 주신 부분부터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뉴스 제휴평가위원회는 네이버를 위한 위원회는 아니고요. 카카오와 네이버가 함께 2015년 5월에 사회적 어젠다로 이런 위원회를 사회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호소를 했고 거기에 합당하게 지금 꾸려져 가지고 작년 2월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스 제휴평가위원회는 철저하게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요. 카카오와 네이버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관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무국으로서의 실행은 하고 있지만 모든 결정과 논의는 위원회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위원님들은 현재 15개 단체에서 2명씩 추천을 하셔서 30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현재 위원회 멤버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도 위원회 결정 사항입니다.
당연히 짐작하시겠지만 평가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로 알고 있고요. 다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입소문이 나서 어떤 분들이 뉴스 재평가위원회 구성을 해서 참여하고 계신지는 사실상 공개되어 있는 그런 상황, 약간 언밸런스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라인 서비스가 해외에서 어쨌든 선전을 하고 있는데 라인 서비스는 현지 법인 중심이기 때문에 아마 다 매출이나 수익이 다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필요하다면 뭐 아마 더 공개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 드릴 부분은 여기까지 그냥. 됐습니다. Okay, any other? Yeah, Google. Sure. To start with the question of the platform's role in determining what is good versus not good journalism, or what is journalism, I think this is something that we are constantly grappling with, and it's an ongoing conversation. That may not be the most satisfying answer, but I think that it speaks to the fact that we recognize that we don't have the answer, and and that we need to constantly be talking and learning, and that we're in the mode of understanding. In this area, we are quite humble in that we know that we need to work with journalists on this. And as Professor, you said so eloquently, even journalists can't decide what is good and what is not as good, right? I mean, like in terms of what the factors are, and I think that's what we call editorial discretion and editorial judgment. So the answer to that is, we know that we need to constantly, there is no answer that we can just say, okay, we're done. We know that we need to keep working on this, and that reflects the level of concern that we have about how important those decisions are, especially when we're in the business of using those determinations to provide information to people. Now, going to the domestic question that we had, I'm going to start with a disclaimer, which is that my role is quite narrowly defined in that NewsLab is really focused on editorial innovation and projects. And also, I'm kind of take a look from a regional scope. So all I can say is essentially what has been said by the company publicly already in regards to these issues, which is that Google is in compliance with the laws regarding taxation and everything in Korea and elsewhere, and that we are not going to comment about comparing to other companies and other platforms. I think that that's what you guys do as journalists, right? Thank you very much. I think I wish have more times to discuss a lot because we have many issues, hot issues and sensitive issues. But when our time is up, I have to wrap up this session. I'd like to thank all the speakers and participants. And also my special thanks go to the audience who actively participate up to the last sessions. Thank you very much.